안녕하세요. 오늘 인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안유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욱하긴 하는데 뒤끝은 없어. 또는 나는 좋고 싫은 게 분명하게 좋더라. 혹시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표현들은 감정의 극단적인 상황들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사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인간이 이렇게 극명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말하는 시기는 사실은 영유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표현을 좋아한다면 어쩌면 몸은 다 컸는데 마음은 아기와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해요. 한 번은 몸의 탄생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마음, 즉 감정의 탄생입니다. 몸은 양육자가 음식을 먹여주면 영양분을 섭취해서 같이 신체가 성장하게 되지만 사실 마음은 음식을 먹는다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어린 아기, 금방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감정 상태는 흥분이라는 미분화된 하나의 덩어리만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한 연구진에 의하면 이런 하나의 덩어리였던 흥분 상태가 한 1개월 정도가 지나면 흥분하고 고통으로 나뉘게 되고요. 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때서야 아기들이 기쁨,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미분화된 하나의 덩어리였던 흥분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쪼개어지고 다양한 감정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감정의 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분화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상태로 발달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명한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얼굴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감정 표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또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인이 되고 나면 감정의 개수도 폭도 깊이도 각각 다르게 얻게 됩니다. 감정의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감정 조절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감정의 분화가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분화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감정의 발달과 관련되어서 인간의 뇌의 발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뇌를 우리는 삼순구조로 설명을 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꼭 주먹을 쥐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이때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손가락 안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우리 뇌의 구조입니다. 이때 이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뇌간입니다. 일명 생명의 뇌,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 파충류 이상의 종족에게는 있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라고 하고요. 이 뇌간은 생명유지의 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 뇌간에서 관장을 합니다. 숨쉬고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뇌간의 어떤 관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뇌의 구조 안에서도 가장 핵심, 다치지 않도록 속 안에 존재를 하고요. 또 이 뇌간은 엄마의 출생 이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완성되어진 채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또 자가호흡도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손바닥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저기에 있는 변연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위를 우리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뇌피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두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두엽은 뇌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늦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20대 초반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직도 이성의 뇌인
전두엽이 완성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과 포함되어 있는 이 되뇌 피질은 영장류 이상에게서만 발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위가 바로 이 대뇌 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위는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변연기 안에 있는 일명 아미그달라라고 얘기하는 편도체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인간의 감정의 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편도체는 주로 공포나 분노 또는 슬픔과 같은 격렬한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편도체는 출생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편도체의 완성 시기는 영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애착 형성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도체의 감정의 발달과 양육자와의 애착과의 관련성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내가 낳은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하면서 아이의 울음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또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수용해주게 되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서 발달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대뇌 피질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양육자가 감정을 이성적으로 언어화하는 훈련을 자녀에게 잘 해준다면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의 발달도, 감정의 발달도 부모의 양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시기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양육자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주지 못하고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하고 지나치게 통제를 한다거나 심지어 아이의 감정에 무반응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건강한 감정 발달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는 아이, 나쁜 아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못 받죠? 또 착한 아이는 떼쓰지 않아. 엄마 말 잘 들으려면 조용히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착하다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면 심지어 죄책감마저 느끼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때로는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착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자꾸 억누르고 통제를 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어린 아기들은요,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갓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운동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조차 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잠드는 기술마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완벽하게 의존적인 상태에는 감정조차 융합되어 있기 쉽습니다. 감정이 융합되어 있다는 건 부모의 감정인지 나의 감정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고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같이 기분이 동달아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역시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참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엄마의 얼굴을 보고 기쁜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좋은 긍정적인 감정도 따라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따라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화냈던 때의 기억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엄청난 화를 낼 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와, 우리 엄마 아빠 화 정말 멋있게 내. 아, 저 모습 정말 따라해야 되겠다. 아, 멋있어, 우리 엄마 아빠 화내는 모습.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화를 저렇게 낼까? 정말 싫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된 여러분들의 화내는 방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화내는 방식이 약간 나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뉘냐?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때 화내는 방식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민낯에 화내는 방식입니다. 가족들에게 화낼 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화낼 때의 방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도 싫어했던, 나는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던 부모님의 화내는 모습이 나의 그것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적대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모의 감정을 나의 감정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운동 기능이 발달을 하고 신체적으로 부모님과 점차 독립을 하는 시기에는 부모님과도 심리적 독립을 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통제적이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의 감정을 제대로 용인해주고 승인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는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불안 때문에 여전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님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온 부모님의 감정이 남의 감정인지 나의 감정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과거 속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원래 한 몸이었다가 나중에는 부모와 심리적, 신체적 독립을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듯 부모의 감정도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과 건강한 이별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감정의 분화이죠. 그러면 건강한 감정의 분화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건강하게 분화시키는 것을 일명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자라야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배가 볼록 안 나오려면 배에 복근이 필요한 것처럼 감정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분화시키는 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분화시키고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감정은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머리일까요? 마음일까요? 가슴에서 느낄까요? 머리에서 느낄까요? 사실은 둘 다입니다. 감정은 나 자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자극에 의한 하나의 반응, 내 안에서 전체로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나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억누르는 것일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분화를 이루는 첫 단계일 수 있어요. 어떤 감정도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저도 아까 강연 초반에 그런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이 무언가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을 잘 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이라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사회적 뇌라는 책에서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만으로 편도체의 활동을 현격히 줄어들이고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격렬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정의 이성화입니다. 감정을 잘 이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감정의 목적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굉장히 격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 이면에 있는 감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나는 것인지, 슬프다면 왜 슬픈 것인지, 낙담해서 화가 나는 것인지, 실망해서 화가 나는 것인지, 섭섭해서 화가 나는 것인지, 그 화의 이면에 있는 화의 목적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언어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들의 경험의 축적이에요. 20년 살았으면, 30년 살았으면 30년, 4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주일 연습한다고 갑자기 이게 휘리릭 되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말로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감정을 이성화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걸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감정을 이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는요,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편도체가 용량이 초과가 되어서요, 울컥울컥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격렬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정을 이성화하는 훈련들을 평소에 해놓는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전두엽이 편도체를 워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격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보다는 그 감정을 언어화하는 훈련과 연습들을 부단히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융합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저희가 쉽게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본인 혼자서 막 짜증을 내고 본인 혼자서 격렬한 감정을 내보일 때 갑자기 옆에서 나도 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화를 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것은 어쩌면 감정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격렬한 감정을 내보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감정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감과 단절과는 굉장히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압도되면 쉽게 나의 감정도 같이 오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이성적으로 언어화하는 훈련과 대인관계의 적절한 분화를 달성하게 되면 감정이 점차 성장해서 우리는 건강한 감정의 분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잘 발달시킨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건강한 감정의 분화를 획득하시리라 믿습니다. 분화는 단절이 아닌 건강한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